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임진왜란, 그리고 영웅 이순신에 대한 그림을 어쩌면 완전히 새롭게 그리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타난 한 명의 천재, 이순신 장군이 모든 걸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영웅서사죠. 그런데 오늘 자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승리의 진짜 열쇠는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당시 조선이 일본을 압도했던 시스템에 있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번 탐구는 전종욱 교수의 연구를 길잡이 삼아서 단순히 영웅서사를 반복하는 대신에 그 이면에 작동하고 있던 조선이라는 문명의 뭐랄까 운영체제, OS를 들여다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요? 와, 그 표현이 확 와닿는데요. 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어떻게 조선의 군사교리, 국가 행정망, 그리고 놀랍도록 과학적인 의료 지원 시스템과 맞물려서 돌아갔는지 그 생생한 증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칼과 화포가 부딪히는 그 전쟁터 너머,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전쟁터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가장 극적인 장면부터 시작해보죠. 노량해전, 이순신 장군이 총탄에 맞으며 남긴 그 유명한 유언,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네. 이 한마디는 보통 그 절절한 영웅의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되는데요.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요. 이건 개인의 비장함이나 어떤 즉흥적인 기지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잘 훈련된 위기관리 시스템이 거의 기계처럼 작동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시스템이요? 네. 당시 군사 교리였던 오이즘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장 유고시 수칙, 즉 지휘관이 쓰러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프로토콜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정말 놀라운데요. 우리가 그토록 감동적으로 기억하는 그 유언이 사실은 훈련 매뉴얼의 일부였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다른 장수들도 비슷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도록 교육을 받았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조선의 지휘관이라면 누구나 숙지하고 있어야 할 기본 수칙이었다는 거죠. 와, 이 상황을 현대 군사학의 C4I, 그러니까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개념으로 분석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네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정보 통제입니다. 장군의 유언은 최고 지휘관의 부재라는 치명적인 정보를 통제하라. 는 작전 보안, 즉 오피색 매뉴얼의 첫 구절을 읊은 것과 같아요. 아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적에게 지휘부의 공백이 알려지는 순간 전세가 뒤집힐 수 있으니까 정보부터 차단하라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곧바로 2단계, 지휘권 승계 및 유지로 넘어갑니다. 이순신이 쓰러지자마자 곁에 있던 아들 이회와 조카 이완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 놀랍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즉시 시신을 방패로 가리고 계속해서 전투를 독려하는 북을 쳤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훈련된 참모진이 지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뉴얼대로 움직인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3단계 작전 지속성 확보로 이어진 거군요. 맞습니다. 기함의 지휘 신호인 북소리와 깃발이 끊기지 않으니까 예하 부대들은 물론이고요. 연합군이었던 명나라 장수 진린조차 전투가 끝날 때까지 이순신의 죽음을 몰랐습니다. 결국 한 개인의 영웅적 희생 이전에 최고 지휘관의 사망이라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었던 겁니다. 한 명의 천재에 의존하는 조직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강력한 증거죠. 지휘관이 쓰러져도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라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전장에서 병사들을 위협하는 건 적의 칼뿐만이 아니었겠죠. 자료를 보니 보이지 않는 더 무서운 적이 있었더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질병입니다. 질병이요? 네, 통계가 그 참혹함을 보여주는데 1593년에서 1594년 사이 조선 수군의 질병 사망자는 전투 사망자의 무려 6.3배에 달했습니다. 네, 6.3배요? 네, 전체 손실 병력의 86%가 총이나 칼이 아니라 병 때문에 죽었다는 뜻입니다. 86%요? 잠깐만요. 그럼 100명이 죽었다면 그중 86명은 싸우다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병으로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군대가 아니라 움직이는 병동 수준인데요. 아주 심각했죠. 녹도진이라는 한 부대는 정원 600명 중에 450명이 역병으로 사망해서 부대 자체가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450명이요? 네, 사망률 75%의 재앙이었죠. 현대 군사학에서는 손실률이 30%만 넘어도 전투 불능으로 판단하는데 이건 부대가 그냥 증발해버린 수준입니다. 와,
이런 상황에서 전투력을 유지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습니다. 상상조차 힘든 상황이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조선과 일본의 시스템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군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다이묘, 즉 지방 영주 중심의 봉건적 연합군이었어요. 아, 의료와 보급은 각 다이묘가 알아서 책임져야 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통합된 의료 지원 시스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그러니까 각자 도생의 구조였군요. 일종의 프랜차이즈 연합군 같은 거네요. 본사는 있는데 각 지점의 직원 복지나 물품 공급은 점장이 알아서 해야 하는 시기요. 하하, 정확한 비유입니다. 보급이 끊기면 속수무책이었겠어요. 네, 실제로 함경도로 진격했던 가토기요마사의 부대는 보급선이 끊기자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병력의 40에서 50%를 잃고 자멸했습니다. 절반이 그냥. 네, 일본책 기록인 조선물어에도 당시 상황을 두고 살아있는 자도 귀신 같았다고 묘사할 정도였습니다. 와. 그렇다면 일본군에게는 없었던 조선만의 시스템, 그 비밀병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심약 파견 제도입니다. 심약이요? 네, 심약은 원래 지방에서 올라오는 약재의 품질을 검사하던 중앙정부 소속의 하급 의관, 그러니까 평시의 행정 관료였습니다. 약재 검사관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 조정이 이들을 군의관처럼 최전선에 파견한 겁니다. 와, 평시의 행정 인력을 전시체제에 맞게 유연하게 재배치했다는 거네요. 마치 위기 상황이 닥치자 세무서 공무원을 야전 보급 장교로 즉시 전환 배치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정말 효율적이죠. 그러네요. 난중일기를 보면 심약 신형왕, 정사립 같은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병사를 치료하는 걸 넘어서서 이순신 본인의 주치, 부대 방역 책임자, 심지어 이순신이 아파서 업무를 못 볼 때 공문서 작성을 대신하며 지휘 공백을 막는 핵심 참모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의사이자 비서실장 역할까지 한 거네요. 그럼 두 번째 축은 뭔가요? 의사만 보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을 텐데요. 바로 약물 분송 시스템입니다. 집 의약품 보급망이죠. 자료를 보면 한양의 조정에서 후방기지인 전라감영으로 그리고 최전선인 전라좌수영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병참선이 7년 전쟁 내내 무너지지 않고 작동했습니다. 난중일기에 순찰사가 약을 지어 보냈다 같은 기록이 계속 나오는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국가 행정망이 최전선의 병사 한 명에게까지 약을 전달하고 있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물어풀 쳤던 부분이 이 모든 게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죠. 난중일기에 녹도만호가 보고하길 병들어 죽은 시체에 217구를 묻었다 같은 기록이 있잖아요. 이건 그냥 일기가 아니라 정확한 통계를 기록하고 상부에 보고한 겁니다. 맞습니다. 아주 체계적이었죠. 약이 부족합니다.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현재 사망자가 몇 명이고 환자가 몇 명이니 어떤 약이 얼마만큼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하는 굉장히 체계적인 방역 행정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칼과 창의 대결 이면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대결이 승패를 갈랐다는 게 명확해지는 지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관점 정말 흥미롭네요. 특히 저는 이 의료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예를 들어 병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네, 자료에 나온 약들을 보니까 거의 16세기판 야전병원 종합세트더라고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전략 약재 몇 가지만 봐도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온백원입니다. 온백원. 네, 늘 습하고 찬 바다 위에서 생활하면 이질이나 복통 같은 소화기 질환에 시달리기 쉬운데 여기에 쓰인 치료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군용 정로환 같은 거였군요. 배탈이 잦은 해상 생활에서는 정말 필수품이었겠네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 본인도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속이 불편할 때 온백원 4알을 먹고 편안해졌다고 남겼죠. 네. 조정에서 대량으로 제조해서 하사한 그야말로 필수 상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투 상황에 특화된 약도 있었습니다. 바로 소화번입니다. 소화번. 이건 이름부터 뭔가 긴급한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날의 응급 구급약과 비슷합니다. 사양, 용뇌처럼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강력한 약재로 만들었는데요. 네. 전투 중 부상으로 인한 쇼크나 기절, 저체온증에 빠진 병사의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의식을 깨우는 역할을 했죠. 와. 격렬한 백병전 직후에 탈진한 병사들에게는 마지막 생명줄과도 같았을 겁니다. 저는 영신환이라는 약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전쟁의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했을 텐데 그걸 관리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름 그대로 정신을 편안하게 하는 환이죠. 이순신은 난중일기 곳곳에서 극심한 불안감과 불면증을 호소했습니다. 영신화는 이런 지휘관과 병사들의 심리적 혼란을 막고 냉철한 판단력을 유지하게 돕는 오늘날의 신경 안정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 이미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갖고 있었던 셈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내과 질환 말고요. 직접적인 부상, 외상 치료는 어땠나요? 사천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어깨에 관통상을 입었을 때의 기록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네. 항생제가 없던 시절에 감염을 어떻게 막았을까? 이게 늘 궁금했거든요. 그때 사용된 것이 바로 뽕나무 잿물, 즉 상회주입니다. 뽕나무 잿물이요? 네. 이게 당시 야전의학의 과학성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언뜻 들으면 민간요법 같지만 원리는 지극히 과학적입니다. 어떤 원리죠? 뽕나무를 태운 재를 물에 우려낸 잿물은요, pH 10에서 12 정도의 강한 알칼리성을 띱니다. 강알칼리성이면 세균을 죽이는 소독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해서 강력한 소독 효과를 내는 거죠. 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닷물을 함께 이용했어요. 바닷물이요? 네, 바닷물의 염분은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서 상처의 부종을 줄이고 세균의 수분을 빼앗아 증식을 억제합니다. 아, 즉,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뽕나무와 바닷물이라는 재료로 소독과 세균 증식 억제라는 두 가지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최선의 응급처치를 한 겁니다. 감염이 곧 죽음이었던 시절에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자료를 통해 임진왜란의 승리가 단지 한 명의 영웅에 기댄 기적이 아니라 지휘 통제부터 보급 의료, 데이터 기록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작동한 시스템의 승리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순신의 진정한 위대함은 단순히 뛰어난 전술가였다는 점을 넘어섭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는 조선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가진 잠재력을 최전선에서 100% 끌어내고 완벽하게 운용한 최고의 경영자, 즉 CEO였다고 봐야 하는 거죠. 아, 결국 칼과 창의 대결 이면에 있었던 생명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대결이 7년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은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전종옥 교수는 발표 말미에 아들 이면의 죽음 앞에서 절규하는 이순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조명합니다. 네.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마땅한 이치인데 어찌하여 하늘은 이다지도 불이 난가. 이토록 거대하고 강인한 시스템을 움직이던 그도 한 개인으로서는 이토록 처절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강력한 시스템은 나라를 구했지만 그의 아들은 구하지 못했죠. 그렇죠.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 재난 앞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이 감내해야만 하는 고통의 무게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탐구를 마치겠습니다.